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국산전입니다. 네. 네. 오늘도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냥 뭐 큰 등락이 없었는데 종목별로는 희비가 좀 많이 갈렸습니다. 맞아요. 2차 전지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부진하진 않았지. 근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네, 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많이 부진한 네. LNF가 오늘은 급등을 했고 그동안 뭐 몇 배씩 올랐던 에코프로 BM은 오늘은 한 3%대 조정받으면서 조금 네.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오늘 코스피에서는 한 450억밖에 안 샀거든요. 네. 코스닥에서 4천억 샀습니다. 근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둘이 합쳐서 2천억 샀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더 갈 거라 생각하고 조금 조정받으니까 기회다. 더 지르는 거죠. 네. 2차전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코스피는 0.2% 하락했고 코스닥은 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양시장 다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 1,000억, 코스닥 3,000억 정도 무슨 매도로 좀 돌아섰고요. 오늘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만 조금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TCC 스틸, 사마 알미늄,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올랐고 전기가스에서는 그동안 좀 미수금도 쌓이고 한국가스공사 좀 안 좋았잖아요. 네.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떨어졌는데 오늘은 2%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31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는 역시나 2차전지 종목,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 10% 정도씩 상승을 했고요. 예. SK이노베이션과 금양도 4%대, 2%대 추가 상승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사실 정유회사 이자 2차 전지 회사죠.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도 안 오른 주식이죠. 네. 예. 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이 오늘은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항공주들 1에서 3%씩 조정을 받았고 건설주는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뭐 대형 건설사들 다 뭐 1% 내외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리츠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화 리츠가 8% 하락, 신한알파 리츠가 4%대 하락, 그리고 소카, 키다리 스튜디오, 하이브, 콘텐트리 중앙, NC, 카카오, 네이버 대부분 다 1에서 3%씩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리치한 미국에서 상업부동산 관련해서 이슈들이 막 빵빵 터지니까 네. 문제가 되겠죠. 네, 네. 뭐 도이치방크가 또 주말간 또 시끄럽더라고요. 네. CDS 프리미엄 상승하고 주가도 막 많이 떨어지고. 거기 이제 상당한 한 5에서 7%의 익스포서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있다는데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가격 하락률이 20%대예요. 주택 그냥 콘도 같은 경우 그걸 콘도라 그러나? 그거는 한 15% 정도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네. 네, 하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뭐 SVB 넘어가니까 CS가 나오고 넘어가니까 도이치가 나오고 막 계속 이렇게 잊을만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자꾸 옛날에 2007년도 생각이 나서 자꾸만 이렇게 한 그렇죠. 번 더 점검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좀 국내 금융권들 리스크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네. 주말간에 여기저기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한 번씩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 연체 추이를 보면요. 국내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2022년 기준으로 1조 20억 정도. 예, 전년 대비 54% 증가해서 증가율로 보면 뭐 50%대 증가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는데 22년도 6,480억이니까 1년 만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네. 근데 20년, 21년에 계속 감소를 하다가 22년도에 이렇게 확 증가한 거라서 2019년보다 아직 연체액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20년, 21년에 돈을 엄청 많이 풀면서 대출액이 엄청 많이 늘은 걸 감안을 하면 이 연체액은 아직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은 그렇게 막 위험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집값이 오를 때는 연체를 잘 안 하는데 집값이 안 오르니까 연체가 되네.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은 조금 더 문제가 있죠. 22년도 연체액은 2조 5,700억 정도로 2조를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은 20년, 21년에 감소했잖아요. 근데 신용대출 연체액은 꾸준히 이렇게 저축은행을 기점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영업자들 생각나네요.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웠는데. 네. 특히나 이제 저축은행을 보면은 뭐 여전사, 시중은행, 보험사보다 좀 이 연체액이 좀 심각한데요.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주담대가 0.15%, 신용대출이 0.28%,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시중은행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5.2%,
네. 예, 시중은행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죠.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좀 보면은 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1년에 3.7%였는데 22년도 3분기 기준으로 8.2%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네. 네. 비교를 해보면요, 이 저축은행 이 부동산 PF 쪽 연체율이 8.2%라는 거는 맞네. 여전사가 1.1%, 저축은행이 2.4%, 보험사가 0.4%. 다 낮은 수준인데 저축은행이 조금 많이 높아 보입니다. SNL 80년대 미국 SNL 생각나네. 네. 그러면 뭐 저축은행 중에 어디가 좀 더 위험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앞으로는 좀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금융기관들이 언론에 좀 많이 우려가 좀 표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새마을금고는 열심히 좀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PF 대출 연체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단 협의체를 출범을 시켜서 이걸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새마을금고는 약 1,300개 정도 지역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달 기준 연체액이 1,111억 원 정도입니다. 12월 달 기준으로 602억 원이었으니까 한 달 만에 85%가 증가를 한 겁니다. 네, 전월 대비는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네. 전월 대비 엄청 증가했으니까 이게 1월 기준이거든요. 2월에는 더 상승을 했겠죠. 3월에도 좀 우려가 되고요. 전체 연체율은 85% 증가해서 0.7%. 그래도 절대 수준으로는 그렇게 높은 쪽이 아닌 것 같은데 건설하고 이 부동산 부분만 따로 보면요, 대출 연체율이 이쪽 부분 대출 연체율이 전달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9.2%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1월달 말 기준으로 이 건설이나 부동산 쪽 대출 연체율이 9%가 넘었으니까 2월달, 3월달에 보면 두 자릿수가 아마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소관부처 행안부인데요. 행안부에서는 아직 괜찮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PF 대출의 LTV가 60% 수준이다. 그래서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매각을 해서 회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직 안정적이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이걸 담보물을 회수 못해서 파산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만 연체율이 더 높아져서 시중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위기감을 느끼면 돈을 빼는 이런 뱅크런 현상이 나타날까 봐 그게 걱정이잖아요. 담보물의 매각을 시작하면 담보물이 지금 가격이겠습니까? 네.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연체율 기준으로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외에 토스뱅크도 좀 주말간에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저도 이제 그 재밌는 이벤트를 하나 봤어요. 토스뱅크에서 선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3.5% 이자 줍니다 하면 1월 1일에 가입해서 12월 말일에 이제 1년 지나면 이제 3.5%와 원금과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자를 먼저 주는 겁니다. 3.5%만. 그리고 이것도 뭐 조금이겠지. 그 가입 금액을 한 1,000만 원으로 제한하겠지라고 했는데 가입 금액도 10억까지도 가입을 합니다. 네. 3.5%면은 선이자면은 3.7% 정도 보면 되겠네. 네. 그래서 이건 마케팅이 조금 획기적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3.5%를 먼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3.5 가지고 내 원금 100 그리고 이자 3.5 받아가지고 이걸로 투자해서 3.5%로 굴리면 3.62% 정도까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럼 3.5가 아니라 3.6이 주는 거니까 뭐 사실 0.12% 정도 더 주는 겁니다. 이자까지 쳐서 투자하면. 그러니까 이게 큰 혜택은 아닌데 마치 선이자를 줌으로써 엄청난 큰 혜택처럼 보이게 하는 아주 이제 획기적인 마케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이벤트를 보고서.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요거 때문에 토스뱅크가 이런 이벤트까지 한다고 하면서 유동성 우려가 제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스뱅크에서도 막 해명하느라 많이 바쁘고 하던데. 야, 제일 저걸 상품 출시하면서 제일 걱정하던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했다가 저런 얘기 나오면 우리도 큰일 나. 그냥 하지 말자. 아니야, 괜찮아. 해도 돼. 막 서로 설왕설래 했을 것 같은 느낌. 이게 만약에 한 2년 전에 이런 이벤트를 했으면 돈 막 몰렸겠죠? 네. 그리고 와, 대박이다 이러고 막 몰렸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약간 시점이 안 좋았는지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재무제표를 한번 봤어요. 이게 뭐 다트에 공개된 회사는 아닌데 이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스뱅크의 재무 상태표를 한번 봤습니다. 3분기 작년 3분기 말 기준인데요. 자본금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근데 자본 총계가 8,2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좀 까먹는 상태이죠. 부분 자본 잠식 상태이고요. 자본 항목을 보면 어떤 데서 까먹고 있냐. 결손금이 한 2,788억 나오고 있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2,389억. 합쳐서 한 5,1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이
이죠. 그러니까 이익이익이 마이너스가 계속 단기 손실이 누적이 돼가지고 결손금이 쌓인 거고,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뭐 여러 가지 뭐 외환 관련 손익, 뭐 퇴직연금 관련된 손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제 보유 채권의 시가평가 손실일 겁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이렇게 많이 합쳐진 건데, 토스뱅크가 보유한 채권들을 보면 매도 가능 증권은 시가평가해가지고 기타 포괄손익 저쪽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만기 보유 증권도 있습니다. 요게 둘 다 절반 정도 비중씩 있는데, 매도 가능 증권에서는 여기 재무상태표에 나온 대로 2,400억 정도 손실이 인식되어 있지만 만기 보유 증권에서 나온 손실은 분명히 있을 텐데 재무제표에 반영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만기 보유 증권 보유 금액이 꽤 많습니다. 전체 자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네. 자본 총계 대비하면 10배 이상이라서 추후에 금리가 상승하면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네. 과거의 금리 급등 기간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표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부채가 23조 원이 보이시죠? 가운데. 근데 대출 채권을 보니까 7조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보고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 수신예금을 받아서 대출에 사용을 하는 건 절반도 안 되고 나머지는 투자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금융자산이 위에 꽤 많죠. 대출 채권의 몇 배로 이렇게 많은데요. 약간 SVB가 이런 비슷한 구조였죠. 저는 예금을 많이 받았는데 대출을 못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채권을 샀다. 만기 보유증권 채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어차피 만기로 이자와 원금을 다 받을 거니 회계상으로 계상하지 말자. 어차피 만기 보유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시가평가를 안 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좀 금리가 낮아서 좀 다행이겠다. 근데 네, 최근까지는 좀 다행이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은 다행이네요. 그 전전주는 진짜 황당하게 3주 전에는 황당했겠네, 얘네도. 네. 근데 이 예수부채 대비해서 대출채권이 너무 적은 게 그게. 우리나라 금융기관하고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KB금융을 한번 보니까 예수부채가 390조 원, 대출채권이 457조 원. 그러니까 수신 예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대출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투자금융자산은 112조 원. 그러니까 수신받은 금액의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을 채권 투자를 하는 건데요. 이 SVB가 처음에 났을 때 국내 금융기관은 구조가 다르다, 괜찮다라고 했던 게, 예금을 받아서 네, 대출을 대출을 쓴다, 했죠. 우리는 네. 채권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고금리 기간 때 손실 본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토스뱅크는 조금 구조가 달라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다 대출로 잘 썼는데 인터넷 은행들이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인터넷 은행들을 찾아봤습니다. K뱅크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봤는데, 결국에 이제 보니까 본 자료들을 정리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요 표인데, 이 토스뱅크, KB금융, K뱅크, 카카오뱅크를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러니까 수신 받은 것 대비해서 대출에 얼마나 쓰는지를 보면 KB금융이 117% 정도, K뱅크가 74% 정도, 카카오뱅크도 80%대 정도 되는데, 토스뱅크가 30%로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제 수신 받은 것 대비해서 얼마를 채권을 갖고 있느냐, 토스뱅크가 70%대, 그리고 KB금융, K뱅크, 카카오뱅크는 30%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대비해서 보유한 이제 수신 받은 금액 대비의 채권 투자 비율이 2배가 훨씬 더 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국내 은행들은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SVB랑 완전히 구조가 다른 줄 알았는데 토스뱅크는 조금 구조가 다른 것 같아서 조금 네.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토스뱅크가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2년 얼마 만에 결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다트를 보니까 최근에 유상증자는 뭐 비바 리퍼블리카 모 회사가 다 했고, 토스뱅크는 이제 증자 기록이 없는데 이번에 2천억 원 증자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3자 배정 증자고, 네, 한국투자캐피털, 하나은행 이런 데가 이제 참여를 해서 30일에 납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유상증자를 잘 추진해서 자본금 다시 확충을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본 예금이 다 안 모아졌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예금이 모아졌으면 사실 은행 자본 충당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벤트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네. 생각도 들고, 네.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부분은 채권 투자보다는 대출을 많이 썼으니까 연체율을 보는 게 가장 대안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토스뱅크 같은 구조에서는 또 다른 것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시중 은행들은 뭐
뭐 신한지주는 한 0.9% 정도 올랐는데 다른 것들은 조금씩 떨어졌고요. 네. 뭐 카카오뱅크는 뭐 성장주를 다 떨어져서 그런지 3%대 하락했고 제주은행은 9% 올랐습니다. 요거는 조금 예외인 것 같아요. 좀 따로 민주식처럼 움직이죠. 네. 네. 그리고 뭐 푸른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도 오늘 1.8% 정도 하락했고, 네, 그렇습니다. 시중은행 오늘은 별 이렇게 큰 특징이 해외 없었습니다. 해외 주식 시장에서 금융적으로 움직인 거에 비하면 거의 이제 보합이었네요. 네. 변동성이 거의 없었다 한국은. 네. 아직까지 이제 국내 은행들은 건전성은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공감대가 조금 형성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1월 달에 좀 급격히 증가했던 이 추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기대감은 많이 사라졌죠. 지금은 이제 그런데 돈을 쓰기보다는 자본 확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강했던 이유 중에 이제 LG엔솔이 미국 애리조나의 투자 규모를 확대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투자 금액이 1.7조 원에서 7.2조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규모도 11기가와트시에서 43기가와트시로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차용으로 한 4.2조 원 증설하고 ESS용으로 3조 원 정도 증설을 합니다. 네. 네,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LFP 캐파 확보가 되는데 이 3원계의 편중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데 긍정적이다. 그리고 ESS를 시작으로 전기차향으로도 LFP 확대가 기대가 된다. 요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ESS? 네. 창고. 네, 창고. 네, 네, 그쪽부터 배터리 이제 창고부터. 투입이 되겠죠. 네, LFP는 여기에는 훨씬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커도 상관은 없잖아요, 별로. 배터리 공장이라고 하면은 발전소라는데 발전소 규모가 좀 크더라도. 네, 그래서 LFP는 당연히 ESS부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후 캐파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증가하는데 22년도에 200기가와트시, 그래서 23년도에 300기가와트시로 한 50% 증가하고요. 25년도에는 540기가와트시까지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메탈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조금 몇 개월 이연돼 가지고 판가에 반영이 될 텐데 이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라서 판가가 조금 떨어질 걱정은 되지만 출하량이 많이 증가해서 판가 하락을 상쇄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하우스에서 다 목표가 상향이 있었는데요. 한화증권에서는 66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IBK나 뭐 대신 이런 데는 65만 원으로 대부분 65만 원, 6만 원 요 정도에 많이 목표가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LNF도 오늘 대표적인 LG엔솔 밴더이다 보니까 급등했습니다. 압도적 1등이었죠. LG엔솔이 1% 정도 올랐는데 LNF가 11%나 엄청 증가를 많습니다. 했고요. 네. 네, 지난 2월 투자 설명회 때 밝혔는데 25년 기준 고객 사양 매출 비중이 LG엔솔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OEM이 30%, 직접 납품하는 거죠, 자동차 회사로. 그리고 SK온이 20% 정도 예상이 되는데 LG엔솔 비중이 커서 이번에 LG엔솔의 이 애리조나 투자 거기에 수혜가 기대가 되고, 그리고 30% 비중을 담당하는 OEM은 테슬라가 주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과 포드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고, 메리츠 리포트를 보니까 이 LNF의 중장기 캐파 상향 가시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래서 피어 기업과의 주가 갭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네. 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피어 기업은 에코프로가 아닐까. 그렇죠. 에코프로 BM.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많이 못 올랐는데 LNF가 이제부터 시작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뭐 천보, 대주전자 재료도 많이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휴가가 이번에 네. 가게 돼가지고 이번 주는 네, 이번 주 계속 쪽집게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쪽집게하고 같이 오후 방송 할 거고요. 오랜만에 긴 휴가 가시죠? 네, 저희 뭐 원칙상 5일 연속으로 이제 휴가를 쓰는 게 의무화가 돼 있어서 네. 저도 쓰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휴가는 가야죠. 그렇죠. 뭐 69시간 뭐 휴가도 못 가서는 뭐 그거 아닙니다. 네. 이제 뭐 저희는 뭐 휴가는 자유롭게 가자는 그런 주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리프레시해서 네. 갔다 와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일주일 쉬시는 것 같아요. 방송하고 나서 일주일 연속 쉬는 건 거의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